엄마! 뭐 하세요? 이러다 손 다치세요! 저는 그대로 비속을 달려나갔습니다. 눈앞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치매가 심해져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이름조차 잊던 그 엄마가 앞마당에 무릎을 꿇은 채 맨손으로 흙을 파고 있었습니다. 손톱은 이미 반쯤 부러져 있었고 흙 속에서 까진 살갗에서 피가 배어 나와 빗물과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흙물이 줄줄 흐르며 흙냄새와 빗냄새, 피비린내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엄마! 제발 멈추세요! 제가 팔을 붙잡자 엄마는 마치 미친 듯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눈빛, 치매 환자의 공허한 눈과는 달랐습니다. 어딘가를 뚫어지게 응시하는 절박하고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으려는 듯한 눈. 비는 계속 굵어졌고 마당은 진창이 되어 발밑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엄마의 손은 흙을 움켜쥐다 놓기를 반복했고 피로 얼룩진 손바닥이 흙에 번져 검붉은 얼룩을 남겼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대체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하지만 엄마는 제 목소리를 듣지 못한 듯, 아니, 애써 무시하는 듯 오직 땅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치매 증상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손끝에는 분명 무언가를 찾아내려는 집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안 되겠다, 엄마. 이대로 두면 큰일 나. 저는 힘겹게 엄마의 양팔을 붙잡아 억지로 일으켰습니다. 엄마는 비에 젖어 무겁게 축 늘어진 몸으로 버티셨지만 끝내 힘에 겨워 제 품에 안겼습니다. 옷자락에서는 흙탕물 냄새가 진하게 났고 손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들어가요. 이러다 정말 병 나요. 저는 거의 끌듯이 엄마를 안아 올려 집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현관을 들어설 때까지 엄마는 한 번도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어뜨린 채 흙 묻은 손을 파르르 떨고 계셨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 마른 수건으로 손을 닦아드리려 했을 때 엄마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앞마당. 저는 멍하니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앞마당이 왜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다급하게 물었지만 엄마는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끝에 묻은 흙을 천천히 털어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엄마의 중얼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앞마당을 잊지 마라. 그 뒤로 엄마의 행동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비가 오나 해가 뜨나 상관없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틈만 나면 마당에 나가 땅을 파고 계셨습니다. 엄마,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본다고요. 제가 붙잡아도 엄마는 듣지 못한 듯 손만 파르르 떨며 흙을 헤집었습니다. 그 눈빛은 절박했고 오히려 저를 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아주머니가 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정호야, 어머니 요즘 왜 그러셔? 어젯밤에도 나가서 흙을 파고 계시던데 치매라지만 괜히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혹시 무슨 사연 있는 거 아니니?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치매가 심해지셔서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늘 같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앞마당에 무릎 꿇고 앉아 맨손으로 흙을 파던 엄마, 피와 흙탕물이 뒤섞여 번지던 손등.
저를 외면하고 오직 땅만 응시하던 그 눈빛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질문을 남겼습니다. 앞마당에 정말 뭐가 있는 걸까? 엄마는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땅을 파셨을까? 그 질문은 점점 제 마음을 잠식해 갔습니다. 엄마의 행동은 단순한 치매 증상이라 치부하기엔 너무도 집요했습니다. 그 손끝에는 분명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고, 엄마는 그것을 끝내 전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기이한 행동은 단순히 병이 시킨 망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제 마음은 늘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치매 때문이라 생각하면서도 어쩐지 단순한 증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집요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엄마의 인생은 늘 버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곁을 떠난 건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 아버지는 술에 취해 들어와 큰 소리로 싸우고 다음 날이면 집을 나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낡은 가방 하나 들고 집을 떠나던 뒷모습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 모든 무게를 홀로 짊어져야 했습니다. 겨울이면 연탄 한 장 아껴 쓰느라 방바닥은 꽁꽁 얼었고, 저를 이불 속에 꼭 껴안고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여름이면 장터에 나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허리가 굽도록 장바구니를 이고 다니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쌀이 모자라면 보리를 섞어 죽을 수 없고 설거지할 물조차 아껴 빗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한 번도 제 앞에서 큰 소리로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작은 웃음을 지으며 살림을 이어갔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엄마를 두고 강단 있는 여자다라 말했습니다. 홀로 자식을 키우며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동네 사람들 눈에도 대단해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밤마다 방 안에서 들려오던 엄마의 흐느낌, 새벽녘 홀로 마당에 나가 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던 뒷모습을. 어린 저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저 엄마는 왜 이렇게 자주 울까 하고 궁금해할 뿐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저는 성장했고 엄마는 늙어갔습니다. 그 강인하던 사람이 이제는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자잘한 것들을 헷갈리셨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있는다든지 장바구니를 사놓고도 다시 사러 나가시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점점 심해졌습니다. 제 이름을 헷갈리고 어떤 날은 저를 아버지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게 떨렸고 오래전 미처 풀지 못한 원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시 나가지 마, 제발. 그 말은 마치 아버지를 붙잡던 순간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치매로 과거와 현재를 뒤섞어 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데 그 기억 속에는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작은아버지가 찾아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정우야, 내 엄마 요즘 괜찮으시냐? 아니요, 점점 심해지시는 것 같아요. 밤마다 앞마당만 파고 계세요. 제 대답에 작은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엄마가 그 앞마당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데, 내 아버지 있을 때도 늘 거길 정성스레 가꿨지. 그런데 지금 와서 왜 저러는 걸까? 그 말은 제 마음의 작은 의문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앞마당. 왜 하필 그곳일까?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니 엄마는 유난히 앞마당을 아꼈습니다.
여긴 발로 함부로 밟지 마라. 제가 장난으로 흙을 파헤치면 손바닥을 탁 치며 혼내셨습니다. 그땐 그저 화단 때문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단순한 화단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의 상태는 그날 이후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힘겹게나마 밥상에 앉아 국을 뜨시던 분이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숨은 가빠졌고 눈동자는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저는 거의 하루 종일 엄마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밤마다 간호하며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엄마가 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지만 그 힘만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엄마 왜요? 어디 아프세요? 제가 다급히 물었을 때 엄마의 입술이 떨리며 간신히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앞마당 잊지 마라. 그 순간 저는 몸이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앞마당. 또 앞마당이었습니다. 치매 때문에 헛소리를 하는 줄로만 알았던 그 말이 이제는 엄마의 마지막 유언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 엄마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지만 마음속은 폭풍처럼 요동쳤습니다. 조문 온 이웃들은 고생 많으셨지 하며 제 등을 두드렸지만 그 위로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내 머릿속에는 엄마의 마지막 말만 맴돌았습니다. 앞마당을 잊지 마라.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첫날 밤 저는 낯선 꿈을 꾸었습니다. 빗방울이 쏟아지는 앞마당. 엄마가 무릎을 꿇고 맨손으로 흙을 파고 있었습니다. 손톱은 피투성이었고 흙탕물은 검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달려가 엄마를 붙잡았지만 엄마는 저를 밀쳐내며 오직 땅만 파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멈추세요. 뭐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울부짖었지만 엄마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앞마당 꼭. 그 순간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떴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이마는 젖어 있었습니다. 그저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매일 밤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날씨만 조금씩 달랐을 뿐 내용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앞마당, 흙을 파는 엄마, 그리고 그 간절한 눈빛. 처음 며칠은 꿈에서 깬 뒤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야. 엄마가 전하려는 무언가가 있어. 주변 사람들은 저를 말렸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전화를 걸어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우야, 괜한 생각하지 마. 고인 얘기를 들춰봐야 뭐가 달라지겠니? 잊어라. 그게 내 엄마한테도 편한 길이다. 이웃들도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습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마라. 다 치매 때문에 그런 거야. 괜히 파헤쳐봤자 상처만 남는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엄마는 치매 환자의 망상 속에서 살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묵묵히 버티고 단 한 번도 헛된 행동을 하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마지막까지 손끝으로 흙을 파헤치며 중얼거린 말. 그건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 반드시 전하고 싶었던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꿈은 점점 더 무겁게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깨어나도 그 장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출근길에 밥을 먹을 때에도 불 꺼진 방 안에서도 제 눈앞에는 늘 엄마가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흙을 파던 그 모습, 피로 번진 손바닥, 절박한 눈. 저는 결국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잊고 산다면 엄마의 마지막 뜻을 배신하는 건 아닐까? 그 질문이 목구멍을 죄어왔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야. 고인의 얘기는 들추는 게 아니야. 그냥 묻어둬라.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엄마의 마지막 눈빛이 저를 끌어당겼고, 다른 한쪽에서는 상식과 두려움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엄마가 흙을 파던 손길이 멈추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원망도 고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탁한다라는 듯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전율하며 깨어났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파보자. 직접 확인해보자. 엄마가 왜 그렇게 앞마당을 잊지 말라 했는지, 꿈속에서까지 보여주려 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 삽을 손에 쥐고 앞마당에 선 건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다. 달빛이 흐릿하게 번져 있었고 풀벌레 소리마저 숨죽인 듯 고요했다. 정우야, 너 또 여기 있구나. 뒤에서 낮게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작은 아버지가 서 있었다. 술 기운이 조금 배어 있었는지 얼굴이 붉었고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었다. 삼촌, 저 그냥 확인만 하려고요. 내 손에 들린 삽을 본 삼촌은 한숨을 내쉬며 가까이 다가왔다. 내 엄마가 치매였던 건 알잖아. 헛소리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지금 이 밤중에 땅을 파겠다고? 이웃들 보면 뭐라 하겠니? 아니에요, 삼촌. 그냥 느낌이 엄마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게 그냥 망상 같지 않아서요. 내 말에 삼촌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담배를 땅에 비벼 끄며 삽을 빼앗듯 잡아들었다. 그래. 그럼 내가 같이 해보마. 같이 봐보면 알겠지.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면 내 마음도 조금은 놓일 거다. 우리는 나란히 무릎을 굽히고 흙을 파기 시작했다. 삽이 흙을 가르는 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처음 몇 삽은 순조로웠다. 흙은 부드럽게 갈라졌고 흙더미가 쌓여갔다. 그러나 삼촌은 금세 숨을 고르며 고개를 저었다. 봐라. 별거 없다. 그냥 흙뿐이잖아. 좀 더 파봐야 해요. 엄마가 그냥 흙만 파실 리 없어요.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거다. 그 말에도 내 손은 멈추지 않았다. 삽질을 이어갈수록 등에 땀이 흘렀고 손바닥엔 굳은 살이 다시 터졌다. 흙은 차갑고 무거웠다. 한참을 팠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돌 몇 개와 오래된 뿌리만이 삽에 걸려 나왔다. 삼촌이 입꼬리를 비웃듯 올렸다. 됐지. 내가 뭐랬냐? 치매, 노인의 헛소리였어. 이만 덮자. 삼촌은 삽을 옆에 던지고 담배를 다시 꺼내 물었다. 하지만 나는 구덩이 안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심장은 여전히 요동쳤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까? 엄마의 그 눈빛이 단순한 치매 환상의 산물이었단 말인가? 포기하고 구덩이에서 나오려던 순간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삼날이
땅에 닿는 감각이 달라졌다. 부드러운 흙이 아니라 단단하면서도 매끈한 무언가에 걸린 듯한 울림. 나는 숨을 멈추고 다시 삽을 꽂았다. 쾅! 이번에도 같은 느낌이었다. 삼촌이 내 표정을 보더니 눈썹을 찡그렸다. 왜 그래? 뭐 걸렸냐? 삼촌, 여기에 뭔가 있어요. 돌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손으로 흙을 헤집기 시작했다. 손톱 밑에 흙이 파고들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조금씩 드러난 건 낡은 나무결이었다. 흙에 젖어 까맣게 변했지만 분명 나무였다. 상자 같은데요. 내가 중얼거리자 삼촌이 눈을 크게 떴다. 정말 있네. 이런 게 왜 여기 있지? 상자는 반쯤 흙 속에 묻힌 채로 모습을 드러냈다. 오랜 세월을 버틴 듯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군데군데 갈라진 틈으로 흙과 습기가 스며들어 있었다. 매듭 같은 건 보이지 않았지만 위는 단단히 닫혀 있었다. 삼촌은 담배를 떨어뜨린 채 내 곁으로 다가왔다. 열어볼 거냐? 네. 입술이 저절로 바짝 마르며 대답이 흘러나왔다. 그 순간 묘한 정적이 흘렀다. 귀뚜라미 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지 못한 채 상자만 바라보았다. 삼촌이 낮게 말했다. 정호야, 이건 그냥 닫아두자. 괜히 들춰봤자 더 아픈 진실일 수도 있어. 하지만 삼촌 엄마가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가리켰잖아요. 그게 단순한 치매 증상이었다면 왜 이렇게 선명히 제 귀에 남았을까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삼촌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내가 선택해라. 하지만 기억해라. 무엇이 나오든 내 삶이 달라질 수도 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위에 흙을 털어냈다. 거친 나무결이 손바닥에 닿자 온몸이 전율했다. 눈앞에서 엄마의 마지막 눈빛이 다시 떠올랐다. 앞마당 잊지 마라. 나는 상자 위에 손을 올리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매듭을 풀듯 상자의 가장자리를 더듬었다. 그러나 상자는 쉽게 열리지 않았다. 마치 오랜 세월이 그 비밀을 굳게 지켜온 듯. 삼촌이 옆에서 삽을 들고 무겁게 중얼거렸다. 도와줄까? 아니요. 제가 해야 할 것 같아요.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내 이마엔 땀이 흘렀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뛰었다. 마침내 상자의 윗면을 조금 들어 올리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순간 삼촌이 내 팔을 붙잡았다. 잠깐만. 진짜 괜찮겠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에도 목은 타들어 가득 말라 있었다. 상자는 이제 반쯤 열려 있었다. 어두운 틈 사이로 무언가가 스치듯 보였다. 빛바랜 천 같은 조각, 그리고 희미하게 글자가 적힌 종이 한 장. 나는 온몸이 굳은 채 그 틈을 바라보았다. 상자는 흙의 절반쯤 묻힌 채로 우리 앞에 드러나 있었다. 나는 손으로 흙을 털어내며 숨을 몰아쉬었다. 삼촌은 묵묵히 담배를 비벼 끄고 굳은 표정으로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정호야, 열겠냐? 네. 엄마가 남긴 거라면 이제 확인해야죠. 나는 손을 떨며 상자의 뚜껑을 잡았다. 낡은 나무결은 습기와 세월에 부서질 듯 약해져 있었다. 천천히 힘을 주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며 뚜껑이 조금씩 열렸다.
코끝을 스치는 것은 흙냄새와 함께 섞인 오래된 곰팡이 냄새였다. 빛이 스며들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작은 천 조각이었다. 그것은 낡고 누렇게 바랜 아기 옷이었다. 소매 끝은 헤어져 있었고 천 사이로 흙먼지가 스며들어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은 채 그 옷을 조심스레 들어 올렸다. 어릴 적 내가 입었던 옷과 비슷했다. 하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다. 내 기억 속엔 본 적이 없는 옷이었다. 삼촌, 이게 뭐예요? 내 목소리는 갈라졌다. 옆에서 삼촌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나도 모르겠다. 내 엄마가 이런 걸 묻어둘 줄은. 아기 옷 밑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었다. 엄마의 표정은 긴장과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아기를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다. 그런데 그 아기의 얼굴은 내가 아는 모습이 아니었다. 나는 사진을 들고 손이 떨렸다. 이 아이, 난 아니잖아요. 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접힌 종이였다. 나는 조심스레 펼쳤다. 종이는 습기에 젖어 가장자리가 흐릿해졌지만 가운데의 글씨는 분명했다. 엄마의 글씨였다. 정호야, 내가 이 글을 볼 때쯤이면 나는 없을지도 모르겠다. 내 아버지는 술과 빚, 거친 말과 손끝으로 우리 집을 망가뜨렸고 내가 처사이를 낳은 뒤 얼마 되지 않아 집을 떠났다. 방에는 냉기만 남고 젖을 돌릴 여유도 돈도 없었다. 며칠을 버티다 나는 눈물로 그 아이를 고아원 문 앞에 맡겼다. 그 길이 그 아이에게는 차라리 따뜻한 밥과 이불이 될 수 있으리라 믿고 싶었다. 몇 주 뒤에야 뱃속에 내가 있다는 걸 알았다. 처사이를 보낸 후 나는 평생 그 결정을 후회했고 고아원을 찾아갔을 때 이미 그 아이는 없었다. 너를 낳았을 때 나는 다짐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너만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내가 이 비밀을 내게 숨긴 건 너를 지키려는 마음 때문이었다. 미워해도 좋다. 다만 제발 기억해다오. 나는 두 아이를 모두 사랑했다. 종이를 읽는 동안 내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눈앞이 흐려지고 눈물이 종이에 떨어져 글씨가 번졌다. 엄마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목구멍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다. 옆에서 삼촌이 굳은 얼굴로 담배를 꺼내 쥐었지만 불을 붙이지 못했다. 그의 손끝도 떨리고 있었다. 삼촌, 알고 계셨나요? 내가 물었을 때 삼촌은 고개를 깊게 숙였다. 나도 어렴풋이 짐작만 했지. 내 엄마가 내 나이 또래의 아기를 업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애가 사라졌어.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았고 그 뒤로는 입도 열지 않더구나. 그게 이런 사정일 줄은. 나는 땅에 주저앉아 아기 옷을 끌어안았다. 저는 차갑고 축축했지만 엄마의 체온이 배어있는 듯 가슴을 저몄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왜 숨겼는지, 왜 끝내 말하지 않았는지, 왜 평생 죄책감에 묶여 살았는지. 그러나 동시에 이해가 밀려왔다. 그 시절 남편이 떠나고 돈도 없고 어린 엄마가 혼자 아기를 키워야 했다면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내린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삼촌이 낮게 말했다. 정우야, 내 엄마가 평생 그 앞마당을 그렇게 아꼈던 이유가 이제야 알겠다. 내가 언젠가 진실을 알기를 원했으면서도 동시에 두려웠던 거지.
그래서 말 대신 이 땅 속에 죄책감을 묻어둔 거다. 나는 울부짖듯 대답했다.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왜 죽기 전까지도 그냥 말씀해 주셨으면 됐잖아요. 삼촌은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다. 부모라는 게 그런 거다. 자식 앞에서는 끝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게지. 너한테 평생 비밀로 한 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 앞에서 그만큼 당당하고 싶어서였을 거다. 나는 편지를 다시 접어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은 흐릿했지만 어쩐지 엄마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 속에는 원망과 함께 묘한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앞마당을 지켜왔는지, 그리고 왜 마지막까지 그 말을 남기셨는지. 원망도 미움도 다 제게 맡기고 이제는 편히 쉬세요. 나는 아기 옷과 편지를 품에 안은 채 구덩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삼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내 어깨를 다독였다. 앞마당을 적시던 밤이슬은 이젠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게 섞여 흘렀다. 상자를 덮은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아직 눈가에는 눈물이 말라붙지 않았고 가슴 속은 뒤죽박죽이었다. 엄마가 남긴 편지는 내 손에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종이는 습기와 눈물에 얼룩져 있었지만 그 한 줄 한 줄은 칼날처럼 깊이 파고들었다. 첫째를 고아원에 맡겼다. 평생 후회했다. 너만은 지키고 싶었다. 머릿속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동안 수없이 반복되던 마지막 말, 앞마당을 잊지 마라. 그 말의 진짜 의미가 이제야 또렷하게 보였다. 정호야. 삼촌이 조심스레 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느 때의 퉁명스러움이 없었다. 낡은 담배를 쥔 손이 작게 떨리고 있었다. 삼촌, 내 목소리는 낮게 잠겨 나왔다. 왜 엄마가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죽기 전까지도 그냥 제게 말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삼촌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건 내 엄마가 내 앞에서만큼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란 말이 있잖아. 내 엄마는 내가 끝내 그 짐을 짊어지지 않길 바랐을 거다. 그러니까 말 대신 땅속에 묻어둔 거야. 언젠가 내가 발견할 날을 기다리면서. 나는 고개를 떨궜다. 삼촌의 말은 가슴을 찔렀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다. 엄마의 선택이 미움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 끝까지 숨긴 것도 결국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었다는 걸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나는 아기 옷을 다시 꺼내 품에 안았다. 차갑고 낡은 천이었지만 마치 엄마의 품을 느끼는 듯했다. 어쩐지 울음 대신 묘한 평온이 찾아왔다. 엄마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말을 뱉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졌다. 눈물 대신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다. 삼촌이 옆에 와서 내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됐다. 너도 많이 지쳤을 거다. 이건 내 엄마가 평생 풀지 못한 짐이었지만 이제는 내 몫이 됐다. 네, 삼촌.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지. 내 엄마가 못 이룬 걸 이어가는 거야.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편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야 한다. 고아원은 이미 문을 닫았을지 몰라도 기록은 남아 있을 것이다. 그 아이, 내 형 혹은 누나,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내가 해야 할 마지막 효도였다. 나는 상자를 다시 덮고 조심스레 구덩이 옆에 앉았다. 흙을 덮으려다 잠시 손을 멈췄다. 엄마가 흙을 파던 모습이 눈앞에 겹쳐졌다. 그 손끝의 상처와 피, 그 눈빛의 간절함. 엄마, 이제는 제가 이어갈게요. 당신이 못한 일을 제가 대신 찾아갈게요. 그러니 부디 편히 쉬세요. 밤하늘은 고요했고 달빛은 흐릿하게 우리를 비췄다. 삼촌은 담배를 꺼내다 말고 그냥 호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낮게 말했다. 정호야, 내가 참 많이 컸다. 나는 작게 웃었다. 이제라도 엄마가 제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책임이라는 게 뭔지, 사랑이라는 게 뭔지. 우리는 함께 구덩이를 덮었다. 흙은 차갑고 무거웠지만 이상하게 손길은 가벼웠다. 마치 엄마의 짐을 조금은 함께 묻어주는 기분이었다. 덮고 나니 마당은 다시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전과 같지 않았다. 이제 이 땅은 단순한 흙바닥이 아니었다. 엄마의 고백과 눈물이 스며든 자리, 내 새로운 길의 출발점이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 나는 한 번 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빛이 희미하게 깜박였다. 그 순간 엄마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스치는 듯 들려왔다. 정호야, 고맙다.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속으로 대답했다. 엄마, 이제는 제가 당신의 아들이자 형이자 동생으로 살겠습니다. 며칠 뒤 나는 엄마의 편지와 사진, 그리고 낡은 아기 옷을 가방에 넣고 길을 나섰다. 편지 끝에 적힌 주소와 하늘보리 보육원. 손글씨는 오래되어 삐뚤빼뚤했지만 또렷하게 익혔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낯설지 않으면서도 낯설게 다가왔다. 나는 몇 번이고 손가방을 열어 편지를 꺼냈다. 글씨를 따라가며 눈으로 더듬을 때마다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첫 아이를 지킬 수 없었다. 너를 안고는 2번 다시 놓지 않으려 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 모든 세월을 홀로 감당했던 엄마의 뒷모습이 차창에 비친 내 얼굴과 겹쳤다. 보육원이 있던 자리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허탈했다. 낡은 건물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다. 담장은 무너져 내렸고 건물 외벽은 이끼와 흙먼지에 덮여 있었다. 간판은 반쯤 떨어져 있었지만 흐릿하게 하늘보리 보육원이라는 글자가 남아 있었다. 나는 오래 숨을 고른 뒤 안으로 발을 들였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바람만 휑하게 울렸다. 여기 혹시 보육원 있었던 거 맞나요? 근처에서 지나가던 노인에게 물었다. 아, 거기 예전에 있던 데지. 벌써 문 닫은 지 10수년 됐어. 내 손자도 거기 다녔었는데 원장님 돌아가시고 나선 그냥 방치됐지.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모든 흔적이 사라져 버린 것일까? 엄마의 간절한 고백이 결국 허무한 메아리로 끝나는 건 아닐까? 그때 노인이 덧붙였다. 저기 안에 장부 같은 게 남아 있을 거야. 내가 전에 들어갔다가 본 적이 있거든. 비록 오래돼서 글자가 지워졌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숨을 고르며
폐허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무너진 교실, 부서진 의자, 깨진 유리 조각들. 한참을 헤매다 구석진 작은 사무실을 발견했다. 낡은 책상 서랍을 억지로 당기자 먼지가 풀썩 일었다. 그 속에 노인이 말한 대로 낡은 장부가 놓여 있었다. 겉표지는 곰팡이와 얼룩에 거의 알아볼 수 없었지만 페이지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나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아이들의 이름과 입소 날짜, 간단한 기록이 줄마다 적혀 있었다. 1장, 2장, 3장. 그러다 눈이 멈췄다. 바가람, 접수일. 엄마가 편지에 남겼던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숨이 막혀 장부를 꼭 끌어안았다. 눈물이 흘러내려 오래된 글씨 위에 떨어졌다. 엄마 찾았어요. 정말 있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치매로 흐려졌던 눈빛이 아니라 젊은 날 사진 속에서 아이를 안고 있던 그 눈. 첫째를 보내고도 둘째를 끝까지 안아 키웠던 그 집념. 사랑은 두 아이 모두를 향해 있었음을 이제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장부를 품에 안고 밖으로 나왔다. 폐허 1호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빛이 건물 잔해를 붉게 물들이며 마치 과거의 그림자를 따스하게 감싸 안았다. 삼촌이 멀리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냐? 나는 눈물이 섞인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있었어요.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었어요. 삼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낮게 말했다. 이제 시작이구나.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장부 속 기록은 단지 이름과 날짜뿐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엄마가 평생 찾아 헤매던 첫 아이는 확실히 세상 어딘가에 존재했었다는 증거였다. 이제 나의 길은 분명했다. 장부에 적힌 작은 흔적을 따라 그 아이를 찾는 것. 엄마가 평생 풀지 못한 짐을 내가 이어가는 것. 폐허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다. 무너진 건물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결에 엄마의 목소리가 섞여 들리는 듯했다. 정호야, 이제 됐다. 고맙다.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언젠가 그 아이를 찾을 수 있다면 그때는 함께 당신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